새벽 6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레미 아파트 35층에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박정호는 베란다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고 있었어요. 74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의 모습에서 25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죠. 아침 운동을 마친 정호가 거실로 나오니 이미 며느리 이미라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5세의 미라는 간병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병원에서 3년간 근무한 전문가였어요. 시어머니 김영숙이 6개월 전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담 간병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머님, 아침약 준비하고 있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언제나 다정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라를 바라봤어요. 정말 기특한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미라야. 요양병원에 모실 생각도 했는데 내가 집에서 돌보겠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야. 미라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이 제 어머님이잖아요. 그리고 간병학을 전공했으니까 제가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예요. 72세의 영숙은 침실에서 천천히 나오고 있었어요. 혈관성 치매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미라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에 상태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미라가 영숙의 손을 잡고 식탁까지 안내했습니다. 영숙은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라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일 때 아들 준석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38세의 준석은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오늘도 컨디션 괜찮으시죠? 준석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호가 대답했어요. 미라가 잘 돌봐줘서 많이 안정되신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준석아, 너도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준석은 미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라야, 정말 수고 많아. 회사에서도 항상 걱정되는데 내가 있어서 마음이 놓여. 미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신도 회사 일로 바쁘신데 제가 더 신경 써야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라의 핸드폰에는 최진우라는 남자로부터 온 메시지가 계속 쌓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 저녁에 봐. 새로운 레스토랑 예약해뒀어. 진우는 미라보다 5살 어린 30세의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미라는 몰래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준석이 출근한 후 미라는 영숙을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 나가실까요? 바람도 쐬고 햇볕도 쬐시면 건강에 좋을 거예요. 영숙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가자. 날씨가 좋으면 기분도 좋아지지. 두 사람이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걸을 때 이웃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1502호에 사는 최 부장이 다가왔어요. 63세의 최 부장은 같은 아파트에서 오래 산 주민이었습니다. 정우 어르신 정말 복 받으셨네요. 요즘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젊은 사람이 저렇게 정성스럽게 어르신을 모시는 걸 보니 정말 감동이에요. 미라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르신들이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영숙에게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수면제를 탄 우유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우유 드세요.
칼슘도 보충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영숙은 의심 없이 우유를 마셨어요. 30분 후 영숙이 깊은 잠에 빠지자 미라는 재빨리 영숙의 방에서 통장과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어요. 이렇게 훔친 돈으로 미라는 진우와의 데이트 비용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라는 영숙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님, 미역국 드세요. 짜지 않게 간 맞췄어요. 혈압 때문에 짠 음식은 피하셔야 해요. 영숙은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미라는 옆에서 정성스럽게 수발을 들었습니다. 물을 따라주고 흘린 국물을 닦아주며 식사 속도에 맞춰 기다려줬어요. 정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런 며느리를 만나서. 오후에는 부녀회장 김 회장이 방문했습니다. 59세의 김 회장은 이 아파트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주민 중 한 명이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미라 씨 덕분에 우리 아파트 자랑거리가 생겼어요. 정말 효부네요. 다른 아파트 부녀회에서도 부러워해요. 정호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라가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이 돌아간 후 미라는 영숙의 방에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금반지와 목걸이를 몰래 빼내어 자신의 가방에 숨긴 것이었어요. 이 보석들을 팔아서 또 다른 용돈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어요. 준석이 퇴근해서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약도 잘 드셨죠? 준석의 질문에 영숙이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미라가 잘 챙겨줘서 몸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아. 그런데 내 반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미라는 순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제가 따로 보관해뒀어요. 치매 환자분들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호도 거들었습니다. 미라야, 정말 수고 많아. 세심하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밤이 되자 미라는 영숙의 잠자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이불 덮어드릴게요. 베개 높이는 괜찮으세요? 혈압약 드셨으니까 편안히 주무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누웠어요. 미라는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나왔습니다. 밤중에 화장실 가실 때 도와드려야 해서요. 정호에게 설명했어요. 정호는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은 며느리였죠. 하지만 미라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진우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200만 원 더 구했어. 내일 만나자. 그리고 인터넷으로 고급 레스토랑을 검색하며 다음 데이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미라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이중 생활이 있었어요. 낮에는 완벽한 며느리, 밤에는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였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정호는 거실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취미로 시작한 독서는 그의 소중한 일과 중 하나였어요. 조용한 밤에 갑자기 영숙의 방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호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치매 환자들이 잠골대를 하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미라가 내 카드를 어떻게 알았지? 비밀번호도 내가 말해준 적이 없는데. 정호의 귀가 번쩍 열렸어요. 25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기른 예민한 감각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또 돈이 없어졌어. 이번엔 얼마나 나갔을까? 미라한테 물어봐야겠어.
그런데 미라는 맨날 거짓말만 해. 영숙의 중얼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정호는 잠에서 완전히 깼어요. 이건 단순한 잠꼴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금반지도 없어졌고 목걸이도 없어졌어. 미라가 가져간 게 틀림없어. 그런데 왜 안 돌려줄까? 나는 바보가 아닌데. 정호는 점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영숙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밤에 잘 주무셨어요? 정호가 물으니 영숙은 멍하니 대답했어요. 응, 잘 잤어. 그런데 이상한 꿈을 꿨네. 무슨 꿈을 꾸셨어요? 미라가 나쁜 남자랑 만나는 꿈이야. 젊은 남자랑 비싼 식당에서 밥 먹고 있더라고. 내 돈으로 말이야. 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뭔가를 목격한 것일까요? 영숙의 표정을 보니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호는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미라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라야, 어머니가 요즘 밤에 이상한 얘기를 하시던데 혹시 무슨 일 있었나? 미라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님이 가끔 옛날 얘기하세요. 젊었을 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치매 환자분들이 그런 증상 많이 보이시거든요.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거예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까? 어머니 말이 너무 구체적이었는데. 그날 오후 정호는 우연히 미라의 핸드폰 화면을 보게 됐습니다. 미라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진우라는 이름으로 된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자기야, 어제 저녁 정말 좋았어. 다음엔 더 비싼 곳에서 만나자. 사랑해. 정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었어요. 미라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정호는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설마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저녁에 정호는 영숙의 방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미라가 영숙을 데리고 병원에 간 사이였어요. 침실을 정리하던 중 침대 밑에서 작은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영숙이 몰래 쓰고 있던 일기장이었어요.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일기를 보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어머니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그 순간 정호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월 15일 미라가 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뭔가 이상해. 3월 20일 통장에서 200만 원이 없어졌다. 미라에게 물어봤더니 병원비라고 한다. 거짓말인 것 같다. 3월 25일 미라가 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말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4월 2일 또 돈이 없어졌다. 500만 원. 미라가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나쁜 일을 하고 있어. 정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정신이 또렷할 때 적은 기록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었어요. 4월 10일 미라가 내 카드로 인터넷 쇼핑을 하는 걸 봤다. 모른 척했다. 젊은 남자 선물을 사고 있었다. 4월 15일 또 500만 원이 없어졌다. 이번엔 현금으로 뽑아갔다. 미라가 나쁜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4월 20일 미라가 다른 집에도 다니는 것 같다. 12층 할머니 댁에 들어가는 걸 봤다.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4월 25일 미라가 내 금반지와 목걸이를 가져갔다.
안 돌려준다. 팔아서 그 남자한테 돈을 주는 것 같다. 정호는 일기장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어요. 어머니가 치매에도 불구하고 미라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륜까지. 정호는 급히 영숙의 통장을 찾아봤어요. 서랍 안에 있던 통장을 확인하니 최근 몇 달간 이상한 거래 내역들이 가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결제, 백화점 카드 사용, 현금 인출까지. 그런데 구매 내역을 자세히 보니 모두 남성용 용품들이었어요. 비싼 시계, 명품 지갑, 고급 양복까지. 정호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이용해 돈을 빼가고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저녁에 미라와 영숙이 돌아왔을 때 정호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시던가요? 어머니 상태는 괜찮으시고요? 미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세요. 약효가 잘 나타나고 있대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하시네요. 정호는 미라의 말을 들으며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였지만 실제로는 거짓말쟁이의 도둑, 게다가 바람둥이였어요. 그날 밤 정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가족을 의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25년 경찰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범죄라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다른 비밀들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라가 영숙을 데리고 산책을 나간 사이에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봤어요. 영숙의 계좌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개월간 총 3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대부분이었지만 놀랍게도 남성용 고급 용품들과 호텔 결제 내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 객실료, 고급 레스토랑 결제, 명품 브랜드 남성용 액세서리까지. 정호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라가 다른 남자와의 불륜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임신 테스트기와 산부인과 진료비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정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미라가 임신한 것일까? 그렇다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오후에 정호는 같은 층 이웃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1501호 박 여사를 먼저 찾아갔어요. 박 여사님, 잠깐 시간 있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시죠. 박 여사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박 여사님, 혹시 우리 집 며느리가 요즘 뭔가 달라진 점 없으셨나요? 박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며느리분이 요즘 젊은 남자랑 자주 만나시더라고요. 헬스장에서 일하는 남자 같던데 우리 아파트 지하 피트니스 센터에서 봤어요. 정호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웃들도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글쎄요,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손도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며느리분이 그 남자한테 비싼 선물을 주는 것도 봤어요. 명품 시계 같았는데 몇백만 원은 할 것 같더라고요. 박 여사의 증언은 정호의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최근에 임신한 것 같던데요. 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축하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호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미라가 임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과연 준석의 아이일까요? 다음으로 정호는 1층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최 관리소장과는 바둑을 두는 사이였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잠깐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 택배 배송 기록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즘 택배가 너무 많이 와서 좀 이상해서요. 최 소장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정말 많네요. 미라 씨 명의로 온 택배가 한 달에 80건이 넘어요. 모두 고급 브랜드 제품들이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남성용 용품이 절반 이상이에요. 시계, 옷, 신발, 향수까지. 정호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미라가 훔친 돈으로 불륜 상대에게 선물을 사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혹시 다른 집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글쎄요, 12층 이할머니 댁에도 요즘 택배가 많이 와요.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분이 대신 받아가시더라고요. 이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말이에요. 정호는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12층 이할머니는 영숙과 같은 치매 환자였어요. 혹시 미라가 다른 치매 환자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최 소장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며느리분이 지하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레이너랑 자주 만나시더라고요. 좀 이상하긴 했어요. 기혼자가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게 말이에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더욱 주의 깊게 미라를 관찰했습니다. 미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영숙을 돌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녁 드세요. 오늘 좋아하시는 생선조림 만들었어요. 영숙은 순순히 식사를 했습니다. 미라야, 고맙다. 내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 정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겉으로는 효녀 노릇을 하면서 뒤에서는 시어머니를 속이고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치매 환자들까지 이용하고 있다니. 이것은 배신 중의 배신이었어요. 준석이 늦게 퇴근해서 저녁을 먹는 중에 미라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 갔다 왔어요. 검진 받으러요. 무슨 검진? 준석이 물었어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임신한 것 같아요. 준석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한테 아이가 생긴 거야?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정호는 이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그 아이가 준석의 아이일까? 아니면 진우라는 남자의 아이일까? 그날 밤 정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부녀회장 김 회장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이 아파트에서 가장 정의감이 강하고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불륜, 임신, 그리고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정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을 지켜야 할까? 아니면 정의를 실현해야 할까? 다음 날 오전, 정호는 마침내 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상담이 있어서 왔습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김 회장은 심각한 표정의 정호를 보더니 즉시 응했습니다. 그럼요, 어르신.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정호는 그동안 발견한 모든 것들을 김 회장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일기장의 내용부터 거래 내역, 불륜의 증거, 그리고 임신까지. 김 회장은 이야기를 듣더니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치매 환자를 이용해서 돈을 훔치는 것도 모자라서 불륜까지 저지르다니. 이런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어르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호는 김 회장의 반응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김 회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부녀회 임시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에는 각 층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1503호 이 여사, 1504호 최 여사, 1505호 신할머니까지 모두 이 아파트에서 오래 살아온 베테랑 주민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김 회장이 정호의 사정을 설명하자 참석자들은 모두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났다고요?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여사가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75세의 신할머니도 격분했습니다. 불륜까지 저지르면서 치매 환자를 이용하다니. 이런 악질적인 여자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나서서 막아야 해요. 그렇게 해서 도레미 수사단이 결성되었습니다.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어요. 이 여사는 엘리베이터 CCTV 관찰을 맡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자주 타니까 미라의 외출 패턴을 파악하기 좋았어요. 최 여사는 지하 주차장과 피트니스 센터 담당이었습니다. 미라와 진우의 만남을 감시하는 역할이었죠. 신할머니는 미라의 쇼핑 패턴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어떤 택배를 받는지, 어떤 브랜드 제품을 들고 다니는지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경비실의 김경비였습니다. 58세의 김경비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거든요.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아파트 출입 기록과 피트니스 센터 CCTV를 확인해 드릴게요. 김경비의 합류로 수사단의 역량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제 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감시망이 된 셈이었어요. 첫날부터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목격한 내용을 보고했어요. 미라 씨가 오늘 12층에 내렸어요. 이 할머니 댁 방향으로 갔고요. 30분 후에 다시 내려왔는데 손에 뭔가 들고 있더라고요. 봉투 같은 거였는데 돈이나 귀중품인 것 같았어요. 최 여사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지하 피트니스 센터에서 미라 씨와 진우 트레이너가 만나는 걸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키스까지 하더라고요. 완전히 연인 사이예요. 그리고 미라 씨가 진우한테 비싼 시계를 선물로 주는 것도 봤어요. 신할머니의 관찰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만 택배가 8개나 왔어요. 모두 고급 브랜드 제품들이고요. 남성용이 대부분이었어요. 미라 씨가 직접 받아갔는데 표정이 너무 기뻐 보이더라고요. 마치 연인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김경비는 더욱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정보를 제공했어요.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니 미라 씨가 12층, 15층, 18층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어요. 모두 혼자 사시는 치매 할머니들 댁이고요.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CCTV를 확인해 보니 미라 씨와 진우가 거의 매일 만나고 있어요. 완전히 불륜 관계예요. 더 충격적인 건 진우가 다른 기혼 여성들과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호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진우는 기혼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유혹하는 바람둥이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미라는 그런 남자에게 빠져서 시어머니의 돈을 가져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15층 박할머니의 아들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혹시 우리 어머니한테 미라라는 분이 다녀가지 않았나요?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기억을 못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 금반지도 없어졌어요. 정호와 김 회장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어요. 미라는 여러 치매 환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18층 최할머니의 딸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며느리라고 하는 여자가 와서 어머니를 돌봐준다고 하더니 돈과 귀중품을 모두 가져갔어요. 어머니는 치매라서 기억을 못 하시고요. 수사단 회의에서 김 회장이 정리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미라 씨는 우리 아파트의 치매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요. 이건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예요. 정호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물증을 잡을 때가 됐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라가 임신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수사단의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집된 정보들을 종합해보니 미라의 범행과 불륜의 전모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김경비가 결정적인 증거들을 가져왔습니다. 아파트 로비와 각 층 복도,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의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였어요. 어르신, 이거 정말 충격적이에요. 미라 씨가 할머니들의 카드를 들고 ATM에서 현금을 뽑는 장면이 수십 번 촬영됐어요. 그리고 진우와의 불륜 장면도 선명하게 나와 있고요. 영상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라가 영숙의 손을 잡고 ATM 앞에 세운 후 강제로 지문을 인식시키는 장면이었어요. 영숙은 영문도 모른 채 순순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2층 이할머니, 15층 박할머니, 18층 최할머니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진우와 만나는 장면들은 더욱 적나라했습니다. 운동복 차림으로 서로 껴안고 키스하는 모습, 비싼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CCTV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여사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미라는 할머니들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시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할머니가 너무 졸려 보이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멍한 상태였어요. 미라 씨가 뭔가 약을 먹이는 것 같았고요. 그 후에 이 할머니가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미라 씨가 돈을 가져가더라고요. 정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금전 사기가 아니라 약물을 이용한 더욱 악질적인 범죄였어요. 최 여사는 더욱 충격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진우가 미라 씨에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다른 기혼 여성들로부터도 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라 씨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 고객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정말 악질적인 남자예요. 정호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진우는 기혼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유혹해서 돈을 갈취하는 직위고이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미라는 그런 남자에게 완전히 빠져서 시어머니와 다른 치매 환자들의 돈을 가져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신할머니가 가져온 정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미라 씨가 온라인에서 중고 거래를 하는 것도 확인했어요. 할머니들 보석을 팔고 있더라고요. 가격도 터무니없이 싸게 팔고 있었어요. 급전이 필요한 것 같았거든요. 아마 진우한테 줄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정호는 영숙의 담당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혈액 검사를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요즘 상태가 더 이상해져서요. 검사 결과는 며칠 후에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아내분 혈액에서 처방하지 않은 강한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됐어요. 정상 복용량의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건 정말 생명이 위험한 수준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과다 투여한 것 같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노인 학대이자 살인 미수였어요. 그리고 의사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아내분이 최근에 임신 가능성 검사를 받으셨던데요. 혈액에서 임신 호르몬이 검출됐어요. 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미라가 어머니한테도 임신 검사를 받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혈액을 바꿔치기 한 것일까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임신할 리가 없는데요. 글쎄요, 검체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한 번 더 정확하게 검사해 보시죠. 정호는 미라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병원 검사까지 조작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시각 수사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수집된 모든 정보를 정리하는 자리였어요. 김 회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해 주신 덕분에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라 씨의 범행을 방치할 수 없어요. 이 여사가 보고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미라 씨가 각 할머니들 댁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정리해 봤어요. 현금만 해도 5천만 원이 넘고 보석류는 수억 원 어치예요. 모두 할머니들의 소중한 재산이에요. 최 여사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미라 씨와 진우의 불륜 관계도 확실해졌어요. 진우는 미라 씨를 포함해서 총 7명의 기혼 여성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어요. 모두 돈이 많은 여성들이고요. 신할머니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김경비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미라 씨가 지난 8개월간 총 25명의 치매 환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 5개 아파트까지. 피해 규모가 10억 원을 넘을 것 같아요. 정호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25명이나 되는 치매 환자들이 미라의 희생양이 되었다니.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였어요. 그리고 김경비가 추가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미라 씨가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진우가 확실해요. 병원 검사 결과를 조작해서 준석 씨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거든요.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미라 씨를 처벌받게 해야 해요. 하지만 정호는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라가 임신한 상태라는 것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어르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문제예요. 25명의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김 회장의 말이 정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날 저녁 정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가족 모두가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준석이 퇴근해서 식탁에 앉았을 때 정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무슨 얘기세요, 아버지? 준석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뭔가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혹시 들킬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라야, 내가 어머니와 다른 할머니들한테 한 일에 대해 얘기하려고 해. 정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준석이 궁금해했지만 정호는 계속했어요. 준석아,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어. 미라야, 내가 치매 환자 25명을 상대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훔친 것과 진우라는 남자와 바람 피운 것을 다 알고 있어.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내가 임신한 아이가 진우의 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병원 검사 결과까지 조작하려고 했지? 정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석은 충격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미라야,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야? 바람을 피웠다고? 그리고 임신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미라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CCTV에도 다 나와 있고 25명의 피해자들도 신고했어. 그리고 진우도 이미 다른 여자들한테 받은 돈으로 사는 걸 인정했어. 정호가 결정적인 폭탄을 터뜨리자 미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영문도 모른 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다들 심각해? 준석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야? 나를 이렇게 속였던 거야? 미라는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25명의 할머니들을 속이고 남편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정호가 화를 내자 미라가 울음을 그치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우가 저를 협박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진우가 저희 집안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협박했거든요. 정호와 준석은 놀랐습니다.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냐?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에요. 그냥 돈을 받기 위해서 치매인 척하고 있었어요. 진우가 그걸 알고 있다고 협박했어요. 정호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라의 어머니도 사기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라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진우만 만난 게 아니에요. 다른 남자들도 있었어요. 총 5명이나. 준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진우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30세의 잘생긴 남자였지만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미라야, 왜 약속한 돈을 안 가져와?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진우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당신이 진우인가요? 정호가 물었어요. 그럼요. 미라 남편분이시군요. 미라가 제 돈을 많이 썼는데 이제 갚을 때가 됐어요. 진우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준석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무슨 돈을 갚는다는 거야? 미라가 내한테 돈을 줬다고? 당연하죠. 미라가 절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준 돈이에요. 총 3억 원 정도 되네요. 이자까지 포함하면 5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정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미라를 이용해서 돈을 갈취한 주범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라가 갑자기 일어나서 진우에게 소리쳤어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저를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거잖아. 저는 피해자예요. 진우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피해자라고? 내가 먼저 나한테 접근해서 돈을 주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도 내가 소개해 준 거고. 이 말을 들은 정호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미라가 진우에게 다른 치매 환자들을 소개해 준 것이었어요. 즉, 미라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준석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미라야, 그럼 임신한 아이는 누구 아이야? 미라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5명 중에 누구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준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때 영숙이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며 말했어요. 미라야, 너무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었는데. 영숙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가장 피해를 본 당사자가 오히려 가장 슬퍼하고 있었어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우와 미라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싸우고 준석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하지만 이때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리더니 60대 초반의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것이었어요. 미라를 닮은 모습의 여성이었습니다. 미라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경찰이 우리 집까지 왔어. 그 여성은 미라의 어머니 박순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매우 정상적이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완전히 멀쩡한 상태로 급히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치매는요? 미라는 당황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치매야? 나는 멀쩡해. 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속여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잖아. 이제 들켰으니까 그만하자. 더 큰일 나기 전에. 순심의 폭로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라의 어머니까지 사기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순심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어. 하지만 내가 자꾸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치매 할머니들한테까지 손을 대다니. 순심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정호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미라는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이용해서 보험 사기까지 저질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돈도 모자라서 치매 환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진우는 이 상황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나오네요. 미라가 얼마나 계산적인 여자인지 이제 아시겠죠? 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하지만 정호는 진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25년 경찰 경험으로 볼 때 진우는 이 모든 일의 주모자였어요. 이때 김 회장과 수사단 멤버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온 것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소리가 너무 커서 아래층에서까지 들렸어요. 김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수사단 멤버들은 모두 분노했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을 더 이상 놔둘 수는 없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이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여사도 거들었어요. 저희가 한 달 동안 감시한 결과가 모두 증거예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신할머니는 진우를 보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쁜 남자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시끄러워졌네요.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이때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순심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사과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모든 돈을 갚겠습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라도 갚겠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순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사단 멤버들도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진우도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피해자예요. 미라가 먼저 저를 유혹했거든요. 저는 단지 이용당한 거예요.
저도 다른 여자들한테 속아서 돈을 빼앗긴 적이 있어요. 하지만 수사단 멤버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들도 속이는 거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기혼 여성들을 노리고 있잖아요. 김경비도 증거를 제시했어요. 진우 씨, 당신이 지난 2년간 10명의 기혼 여성과 동시에 만난 기록이 다 있어요. 각각에게서 수억 원씩 받아낸 것도 확인됐고요. 신할머니도 거들었어요. 이런 나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우리 아파트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정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족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25명의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김 회장이 정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든 결정이겠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해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예요. 그때 준석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이건 제 책임이기도 하니까요. 아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더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미라는 준석의 말을 듣고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저는 정말 처음엔 이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준석은 더 이상 미라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남남이야. 너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당장 이혼 서류를 준비하겠어. 그리고 임신한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니라면 책임질 수 없어. 이 말에 미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너는 그때마다 나를 속였잖아. 영숙이 이런 상황을 보며 슬퍼했습니다. 미라야, 왜 그랬니? 우리가 가족이었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미라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호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5명의 피해자들과 수십억 원의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수사단 멤버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미라와 진우 그리고 순심을 연행했습니다. 미라는 끝까지 울면서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여보, 제발. 하지만 정호는 끝까지 단호했습니다. 법은 법이야. 내가 저질러진 일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25명의 할머니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해봐. 영숙은 연행되는 미라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라야, 왜 그랬니? 우리가 가족이었는데. 할머니의 슬픈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호는 주요 증인으로 출석해서 모든 경위를 증언했어요. 검사는 미라에게 징역 7년, 진우에게 징역 10년, 순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어요. 미라의 변호사는 임신 중이라는 점과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해도 50명의 치매 환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어요. 최종 선고에서 미라는 징역 6년, 진우는 징역 8년, 순심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사기, 특수절도, 상습범, 불륜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되었어요. 법정에서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낳을 아이에게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호는 끝까지 단호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 의견을 진술할 때 그는 말했어요. 피고인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무고한 치매 환자들을 해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준석은 미라의 선고를 듣고 이혼을 확정했습니다.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미라가 감옥에 간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숙은 약물 해독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가끔 미라를 찾기도 했습니다. 미라는 어디 갔을까? 언제 와? 정호는 어머니께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대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자기 일 때문에 잠시 멀리 갔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도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점차 정호의 용기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김 회장은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힘들었을 텐데 옳은 일을 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덮어주면 안 되는 거죠. 이 여사도 정호를 위로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더 안전해졌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6개월이 지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레미 수사단은 정식으로 치매 환자 보호단으로 개편되었어요.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경찰서와 구청에서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가족이라 해도 여러분의 재산을 함부로 가져갈 권리는 없습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관심을 갖고 서로 도와주세요. 1년이 지난 후 영숙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치매 진행이 멈추고 오히려 기억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담당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어르신, 아내분 상태가 정말 좋아지셨어요.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에요.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준석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김수진이라는 33세의 따뜻한 여성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간병사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영숙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호는 영숙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숙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기억이 흐릿할 때가 있었어요. 아들아,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정호는 슬픈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며느리는 나쁜 일을 해서 멀리 갔어요, 어머니. 이제 새로운 며느리가 올 거예요. 밤이 되어 정호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의를 실현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25년 경찰 생활에서 배운 신념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잘못된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용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호는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말했어요. 어르신, 그때 일 후회하지 않아요? 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할 거예요. 정의는 정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년이 지난 현재 전국적으로 치매 환자 보호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정호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관련 법률도 강화되었어요.
그리고 정호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준석과 수지는 결혼을 앞두고 있고 영숙은 새로운 며느리를 기다리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것은 때로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용기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어요. 영숙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정호는 이제 진정한 평안을 느끼고 있었어요. 정의는 실현되었고 가족은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정의의 승리와 새로운 희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 선이 악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치매 환자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정호의 용기 있는 선택이 수많은 치매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